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몰락이 조선 내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원인이 조선 내부가 아니라 외부라고 주장하는 해외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는 놀라운 사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왜 무너졌는지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해외 역사학자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진짜 멸망 원인은 내부보다는 외부.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거대한 변화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문제를 안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세계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로 몰려왔고 청나라도 흔들렸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조선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선택을 강요당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조선 몰락의 국제적 구조를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조선이 무너진 숨겨진 진실 함께 따라가 보시죠. 먼저 미국의 한국사 전문가 제임스 팔레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이 멸망한 이유를 내부의 부패 탓으로만 돌리는 건 너무 단순하다. 조선은 19세기 말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큰 힘의 싸움 속에서 구조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팔레 교수는 조선이 스스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거셌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조선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너무 급격하게 변한 거예요. 제국주의라는 큰 바람이 불어왔고 조선은 그 거센 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카터 에커트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의 저서 예전에 한국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조선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했다. 조선이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상대가 너무 빨리 강해졌다. 에커트 교수는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을 주목합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일본은 강력한 군사국가로 변신했어요. 조선 입장에서는 갑자기 커진 상대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죠.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19세기 후반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서양 나라들에 의해 약해졌고 일본은 그 틈을 타서 무섭게 성장했어요. 러시아는 남쪽으로 내려오려 했고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면서 아시아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국제 상황 속에서 조선은 중심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개혁도 하고 외교도 했지만 너무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결국 힘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해외 학자들의 시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조선이 약해서 망한 걸까? 아니면 시대가 너무 거세게 변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 제임스 팔레, 카터 에커트. 이 두 학자의 말은 조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조선은 단순히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흔들린 나라였던 거죠. 이런 시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조선을 둘러싼 외세의 힘의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변화는 단순한 외교적 사건이 아니라 조선이 스스로의 운명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게 된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먼저 청나라의 급속한 약화부터 살펴볼게요. 1800년대 중반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청나라는 두 차례의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큰 타격을 받았어요. 영국과의 전쟁에서 연이어 지면서 중국은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존심이 무너졌고 유럽 열강에게 항구를 내어주고 무역권을 뺏기는 등 반식민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도 청나라를 상대로 싸움을 걸어오게 되죠.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을 도와주던 청나라의 힘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조선은 갑자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립 상태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이어서 보실 부분은 러시아의 남하입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는 엄청난 야심을 품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합니다. 무려 9,000km가 넘는 이 철도는 러시아의 유럽 지역부터 태평양 연안까지 이어지며 그들이 동아시아로 손을 뻗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철도의 끝에는 블라디보스토크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고 그 주변 지역인 연해주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러시아가 원하는 건 단순한 항구가 아니었어요.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 바로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한반도 남부, 특히 부산과 인천, 이런 지역은 러시아에게 있어 군사해상 전략의 요충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에서 러시아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강력했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일본은 이 힘을 바탕으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결과 조선은 이제 일본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을 연결해서 해외 학계에 정말 중요한 분석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교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한국의 현대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멸망은 내부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커밍스 교수는 조선 내부보다는 국제 정세에 더 집중합니다. 조선은 만주, 러시아, 중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의 전략적 관문이었다. 이 지역의 힘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이 바로 조선이었다. 무슨 뜻이냐면요. 조선은 지리적으로 강대국들이 맞부딪히는 접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어느 한 나라의 힘이 커지거나 약해지면 조선은 그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고 그게 곧 위기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은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끌려다녀야만 했던 안타까운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 말기의 개혁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왜 개혁이 실패했을까? 좀 더 빨리 바뀌었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근대화의 태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조선 내부의 문제만 가지고 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당시 조선이 처해 있었던 국제 정세는 말 그대로 판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었거든요. 먼저 조선이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청나라가 무너졌어요. 조선은 청나라와 연합해서 서로 평화를 유지했죠. 그런데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로 밀려들면서 이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이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건 마치 장기판에서 말을 열심히 움직이는데 갑자기 체스판으로 바뀐 느낌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더해 일본의 대륙 진출이 본격화됐어요. 일본 제국주의 연구로 유명한 마크 피티 교수는 그의 저서 일본의 제국주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의 대륙 진출은 이미 정해진 전략적 목표였다. 조선은 그 첫 번째 단계였을 뿐 선택지는 거의 없었다. 즉, 조선이 어떤 개혁을 하든 일본 입장에선 상관없는 일이었단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략의 일부로서 조선이 이용당한 거였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조선은 개혁을 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개혁할 틈조차 없을 정도로 세계 질서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정치를 해도 결과를 바꾸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몰락을
단순히 개혁 실패라고 보긴 어렵고 차라리 시대가 나라를 삼킨 것이라고 봐야 해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조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내부가 썩어서 망했다, 왕과 신하들이 무능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분명 조선 내부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조선이 단지 내부 문제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해외 역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선은 내부적으로 분명 약했지만 그것만으로 무너지지는 않았다. 결정적인 건 외부의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었다. 쉽게 말해서 조선은 혼자 쓰러질 만큼 약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너무 큰 외부의 충격을 한꺼번에 받아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내부의 약함은 분명 존재했지만 외부의 세력판이 뒤집히는 순간이 조선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한 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은 스스로 걸어나간 나라라기보다는 세력 간의 충돌 한가운데서 무너진 안타까운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겪은 마지막 시대는 그만큼 복잡하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존의 편견을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제국은 결코 스스로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 군대는 총도 옛날식이고 대포도 구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조선이 게을러서 못 싸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카터 에커트 교수의 분석처럼 이건 조선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요인이 너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 입장에선 참 억울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열심히 나라를 지키려 했지만 상대가 너무 강했고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조선은 분명히 안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을 진짜로 무너뜨린 건 내부가 아니라 외부였습니다. 조선은 무능해서 망한 게 아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으로서 세계사의 흐름에 휘말린 결과였다. 이 말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오늘의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국가의 운명은 내부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 안이 아무리 단단해도 바깥 세상이 요동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외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준비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을 위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조선의 몰락은 과거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대국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중대한 선택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부를 튼튼히 하면서 바깥의 흐름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조선이 우리에게 남긴 아프지만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현명하게 나아가는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외 학자의 분석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문제를 너무 내부에서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 열강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안보와 외교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지적과 함께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